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해온 마이클 브라운에게 한국행 비행기표는 그저 또 하나의 여정을 의미할 뿐이었다. 영국 맨체스터 출신인 그는 지난 10년간 유럽부터 남미,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나라의 도시들을 거쳐왔지만 동아시아는 처음이었다. 한국에 대한 지식이라고는 K-팝과 한국 영화, 그리고 삼성과 현대 같은 글로벌 기업들밖에 없었다. 그런 그에게 한국은 단지 발전된 기술과 현대적인 도시 이미지로만 각인되어 있었다. 고층 빌딩 숲과 첨단 기기들 사이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가득한 거리. 이것이 마이클이 상상하는 한국의 모습이었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인천행 비행기를 기다리던 마이클은 한국을 다녀온 친구 제임스에게 전화를 걸었다. 제임스는 3년 전 한국에서 영어 교사로 2년을 지낸 경험이 있었다. 그에게 마이클은 한국 여행을 위한 마지막 조언을 구했다. 마이클, 한국에서는 생수를 사지 마. 수돗물을 그냥 마셔도 돼. 오히려 생수보다 더 깨끗할 수도 있어. 전화기 너머로 제임스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이클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농담하지 마. 아무리 선진국이라도 여행에서는 생수를 마시는 게 상식이잖아. 진심이야. 한국의 수돗물은 정말 특별해. 아리수라고 부르는데 그건 크고 위대한 물이라는 의미래. 내가 살던 아파트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수돗물을 그대로 마셨어. 심지어 그들은 수돗물로 밥도 짓고 차도 끓여 마셔. 마이클은 여전히 반신반의했다. 그는 여행 작가로서 세계 각국을 다니며 몸에 밴 여행 수칙이 있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현지 수돗물은 절대 마시지 말 것이었다. 이집트에서 수돗물을 마시고 며칠 동안 호텔방을 떠나지 못했던 쓰라린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도 그는 항상 생수를 구매해 마셨다. 알았어, 제임스. 하지만 난 여전히 생수를 살 것 같아. 몸이 적응할 시간도 필요하고 내 마음대로 해. 하지만 한국에 가면 생각이 바뀔 거야. 그리고 수돗물 말고도 놀랄 준비를 해. 한국의 공공 인프라는 정말 대단해. 지하철, 공원, 공공 화장실까지. 우리가 여행했던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야. 비행기 안에서 제임스의 말이 계속 마이클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12시간의 긴 비행 동안 그는 한국에 대한 가이드북을 읽으며 제임스의 말을 확인해 보려 했지만 수돗물에 관한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대신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과 인터넷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내용만 반복해서 나왔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마이클은 입국 심사를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깨끗하게 정돈된 공항 내부와 친절한 안내 직원들이 그를 반겼다. 입국 심사는 예상보다 빨리 끝났고 그는 곧바로 서울 중심부의 작은 게스트하우스로 향했다. 공항철도와 지하철을 이용하면서도 그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깨끗한 역사와 정확한 시간표, 그리고 영어 안내 방송까지. 특히 지하철 내부에 설치된 공기청정기와 와이파이가 그의 눈길을 끌었다. 종로구에 위치한 한옥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한 마이클은 장시간 비행으로 인한 필감에 한숨을 내쉬었다. 체크인을 마치자마자 목이 말랐다. 하지만 주머니를 뒤져봐도 한국 돈으로 바꾼 원화가 얼마 없었고 근처 편의점도 찾기 힘들었다. 물이 필요하세요? 게스트하우스 주인인 중년 여성 박 여사가 마이클의 표정을 읽고 물었다. 네, 생수요.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마이클이 더듬거리는 한국어로 답했다. 박 여사는 미소를 지으며 부엌으로 들어가 유리컵에 수돗물을 받아왔다. 여기요. 한국 수돗물은 아리수라고 불러요. 아주 깨끗해서 그냥 마셔도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이클은 불안한 표정으로 유리컵을 받아들었다. 수돗물을 마신다는 것은 그에게 여행 중 일종의 금기와도 같았다. 그의 여행 블로그에도 여러 번 강조했던 내용이었다. 현지 음식은 도전해보되 현지 물은 피하라. 하지만 극심한 갈증에 결국 한 모금을 마셨다. 예상과 달리 물은 맑고 깨끗했으며 어떤 이상한 맛도 나지 않았다. 오히려 영국의 수돗물보다 더 깔끔한 맛이었다. 놀랍네요. 정말 깨끗해요. 그가 컵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박 여사는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다. 한국의 수돗물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수돗물이 가정에 도달하기 전에 100개가 넘는 수질 검사를 통과해야 하거든요. 많은 외국인들이 처음에는 의심하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더 좋아해요. 생수보다 더 깨끗할 때도 있어요. 게다가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이죠. 그녀의 설명은 계속되었다. 서울시에서는 아리수 품질 확인제라는 것도 운영해요. 시민이 요청하면 무료로 수질 검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수도관을 정비하고 노후 수도관은 교체하고요. 한국 정부가 수돗물 품질 관리에 얼마나 신경 쓰는지 알면 놀랄 거예요. 마이클은 반신반의하며 하룻밤을 보냈다. 그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제임스와 박 여사의 말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었다. 샤워를 하면서도 그는 물의 냄새와 색깔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의 이전 여행 경험에서는 샤워조차 입을 다물고 해야 할 정도로 수돗물이 좋지 않은 곳도 있었지만 이곳의 물은 확실히 달랐다. 다음 날 아침 마이클은 서울 시내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종로와 인사동 거리를 걸으며 그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에 감탄했다. 고층 빌딩 사이로 고궁이 자리 잡고 현대적인 카페 옆에 전통 찻집이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하지만 거리마다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과 함께 눈에 띈 것은 곳곳에 설치된 음수대였다. 현대적인 디자인의 음수대에서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물을 마시는 모습이 그를 놀라게 했다. 이렇게 공개된 장소에서 수돗물을 마신다니. 그는 중얼거렸다. 호기심에 그도 용기를 내어 한 음수대 앞에 섰다. 버튼을 누르자 맑은 물이 시원하게 쏟아져 나왔다. 망설임 끝에 그는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차갑고 깨끗한 물은 더운 여름날 그의 갈증을 완벽하게 해소해 주었다. 청계천을 따라 걷던 마이클은 또 다른 놀라운 모습을 목격했다. 도심 한가운데를 흐르는 깨끗한 하천에서 아이들이 발을 담그고 놀고 있었다. 그는 가이드북에서 청계천이 한때는 오염된 하천이었지만 대규모 복원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했다는 내용을 읽은 기억이 났다. 정말 놀라운 변화군요. 마이클 옆에 선 한 노인이 영어로 말을 걸었다. 저는 박 선생이라고 합니다. 영어 교사였죠. 외국인 관광객을 보면 가끔 이야기를 나눕니다. 도움이 필요하세요? 마이클은 반가운 마음에 청계천에 대한 궁금증을 물었다. 이 하천이 정말 복원된 거예요? 물이 너무 깨끗해서 믿기지 않네요. 박 선생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 어린 시절에는 이곳이 더럽고 냄새나는 하천이었어요.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폐수가 버려졌거든요. 하지만 2005년 복원 사업 이후 이제는 도시의 자랑이 되었죠. 서울의 수질 관리는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한강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은 물 관리에 있어서는 정말 철저하답니다. 그의 말에 마이클은 게스트하우스 주인 박 여사의 설명이 떠올랐다. 한국 수돗물이 정말 그렇게 깨끗한가요? 아, 아리수 말이군요. 박 선생의 눈이 반짝였다. 물론입니다. 사실 제 나이 또래는 아직도 생수를 사서 마시는 경우가 많아요. 과거의 기억 때문이죠. 하지만 젊은 세대들은 달라요. 환경보호에 관심이 많아서 일회용 생수병 대신 수돗물을 마시는 것을 선호하죠. 텀블러 문화도 발달했고요. 수질이 좋지 않다면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박 선생은 계속해서 한국의 물관리 시스템에 대해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서울시는 수돗물 생산 과정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며 정수센터, 견학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수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수돗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야기를 나눈 후 마이클은 박 선생의 추천으로 한강공원으로 향했다. 지하철을 타고 여의도 한강공원에 도착한 그는 또 다른 놀라움을 경험했다. 넓은 강변을 따라 조성된 공원에는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피크닉을 즐기고 운동을 하며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광경은 공원 곳곳에 설치된 음수대와 화장실이었다. 넓은 공원 곳곳에 설치된 음수대에서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아이들과 산책하는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물을 마시고 있었다. 게다가 화장실마다 깨끗한 수돗물이 나오는 세면대가 있어 사람들은 손을 씻고 심지어 양치질까지 하고 있었다. 그 중에는 휴대용 컵을 꺼내어 수돗물을 받아 마시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런 광경이 가능하다니 마이클은 중얼거렸다. 그가 여행했던 많은 나라들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 물 한 병을 사기 위해 매번 지갑을 열어야 했던 여행과는 확연히 달랐다. 심지어 일부 유럽 국가들에서도 공공 화장실을 찾기 어렵고 있더라도 유료인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깨끗한 화장실과 음수대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다. 마이클은 한강변에 앉아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하루 만에 그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다. 단순히 첨단 기술의 나라가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 인프라가 잘 갖춰진 나라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특히 물 관리 시스템은 그가 지금까지 보았던 어떤 나라보다 뛰어난 것 같았다. 그날 저녁 마이클은 한국인 가이드가 진행하는 서울 야경 투어에 참가했다. 가이드 민주는 20대 후반의 젊은 청년으로 유창한 영어로 서울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설명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한강은 서울의 심장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남산 서울타워에서 내려다보는 야경을 가리키며 민준이 말했다. 60년대까지만 해도 한강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었어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환경 보호보다는 경제 성장이 우선시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80년대부터
정부의 강력한 환경 정책과 인프라 투자로 이제는 깨끗해졌습니다. 수질 개선을 위해 대규모 하수 처리장을 건설하고 엄격한 폐수 규제를 실시했죠. 이제 한강에서는 다양한 물고기들이 살고 있고 일부 구간에서는 수영도 가능해요. 민주는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계속했다. 한국의 수돗물 시스템은 우리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공공 서비스 중 하나입니다. 아리수라는 브랜드로 불리는 서울의 수돗물은 세계보건기구 WHO의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요. 취수원부터 가정의 수도 꼭지까지 총 163개 항목에 대해 수질 검사를 실시하죠. 마이클은 호기심에 질문했다. 그런데 왜 많은 한국인들이 여전히 생수를 마시나요? 저는 선물로 생수를 받아볼 때도 있더라고요. 민주는 웃으며 솔직하게 답했다. 좋은 질문이네요. 사실 그건 과거의 경험과 인식 때문이에요. 70에서 80년대만 해도 수돗물의 품질이 지금처럼 좋지 않았거든요. 그 시절을 겪은 기성세대들은 아직도 그 기억이 남아있어 불신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90년대 수돗물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다는 뉴스가 한 번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그 후로 많은 사람들이 수돗물 대신 생수를 찾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일시적인 현상이었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덧붙였다.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한국에서는 정수기 문화가 발달했다는 거예요. 많은 가정에서 수돗물을 정수기로 한 번 더 걸러 마시기도 하죠. 이건 수돗물이 안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맛있게 마시기 위한 선택인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는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일회용 생수병 대신 텀블러에 수돗물이나 정수기 물을 담아 다니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요. 투어가 끝나고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온 마이클은 욕실에 수도꼭지를 열고 물을 받았다. 이제는 망설임 없이 그 물을 마셨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여행에서 가장 부담되는 비용 중 하나였던 생수 구입이 필요 없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생수에 썼던가. 게다가 환경에도 좋지 않은 플라스틱 병들을 얼마나 많이 버렸던가. 마이클은 노트북을 열고 그날의 경험을 여행 블로그에 기록하기 시작했다. 제목은 한국, 맑은 물의 나라였다. 그는 이 글에서 한국의 깨끗한 수돗물과 공공 인프라에 대한 첫인상을 자세히 기록했다. 글을 쓰면서도 그는 여전히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하루 만에 그가 가지고 있던 여행의 기본 원칙 중 하나가 무너졌으니까. 어쩌면 다른 나라들도 한국의 수자원 관리 시스템을 배워야 할지도 모르겠다. 마이클은 글의 마지막에 적었다. 깨끗한 물은 인간의 기본권이자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니까.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앞으로 한국에서 보낼 2주 동안 마이클은 더 많은 공공 인프라와 시스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한국에 대한 그리고 공공 서비스가 시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게 될 것이다. 다음날 아침 마이클은 한국의 수돗물에 대한 블로그 포스팅이 예상외로 많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특히 다른 여행자들의 댓글이 쏟아졌는데 그 중에는 그의 경험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정말 수돗물을 마셔도 괜찮은 건가요?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홍보 아닌가요? 같은 댓글들이었다. 마이클은 미소를 지으며 노트북을 닫았다. 자신도 불과 하루 전까지는 같은 의구심을 가졌으니까. 오늘의 계획은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을 이용해 도시 곳곳을 탐험하는 것이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에 마이클은 거리의 작은 디테일들을 더 유심히 관찰했다. 쓰레기통이 많지 않은데도 거리가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 곳곳에 설치된 공공 와이파이 존, 그리고 자전거 도로와 공유 자전거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설계되고 관리되는 느낌이었다. 지하철역에 도착한 마이클은 교통카드를 구매했다. 역무원이 친절하게 카드 사용법을 영어로 설명해 주었고 그는 곧 지하철의 복잡한 노선도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강남이었다. 와, 이런 곳이 있다니. 마이클은 지하철 내부에 설치된 스크린도어와 공기청정 시스템, 그리고 디지털 안내판을 보며 감탄했다. 런던의 지하철도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시설의 현대화 측면에서는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이 한 수위라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지하철역마다 설치된 화장실과 수유실, 그리고 무료 와이파이였다. 강남역에 도착한 마이클은 고층 빌딩 숲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쇼핑몰과 식당을 둘러보던 중 그는 우연히 한 공공시설물을 발견했다. 스마트폴이라고 불리는 이 시설물은 가로등, 와이파이 핫스팟, 환경 센서, 전기차 충전소, 그리고 비상 호출 버튼까지 갖춘 통합 시스템이었다. 이게 다 무료로 제공되는 거라고요? 마이클이 근처에서 스마트폰을 충전하고 있는 현지인에게 물었다. 네,
물론이죠. 서울시에서 설치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일환이에요. 이런 스마트폴은 도시 전체에 설치되어 있어요. 특히 밤에는 안전을 위한 비상 호출 기능이 유용하죠. 그 사람은 친절하게 대답했다. 마이클은 점점 더 한국의 공공인프라에 감탄하기 시작했다. 한 나라의 발전 수준은 화려한 건물이나 최신 기술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에 녹아든 공공 서비스의 질로 평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점심시간, 그는 현지 음식점에서 비빔밥을 주문했다. 식사를 마친 후 화장실을 찾았는데 여기서도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깨끗하게 관리된 공중화장실은 무료였고 화장지와 비누가 충분히 구비되어 있었다. 손을 씻은 후 습관적으로 종이 타월을 찾던 그는 벽에 설치된 에어타월이 작동하는 것을 보고 또 한 번 놀랐다. 영국에서는 이런 시설이 유료인 경우가 많은데 그는 중얼거렸다.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상태가 호텔 화장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오후에는 서울의 또 다른 명소 디지털 미디어 시티 DMC를 방문했다. 이곳은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중심지로 첨단 기술과 도시 계획이 결합된 공간이었다. 그 중에서도 마이클의 눈길을 끈 것은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에 대한 전시였다. 이는 전력 사용을 최적화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지능형 전력망으로 한국의 미래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라고 했다. 우와, 이런 시스템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다니 대단하네요. 마이클이 전시 안내원에게 말했다. 네, 한국은 제주도에서 대규모 스마트 그리드 실증단지를 운영 중이에요. 이 기술로 전력 낭비를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도를 높이죠. 특히 물 관리 시스템과도 연계되어 있어요. 수처리 과정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거죠. 마이클은 기록용 사진을 찍으며 깊은 인상을 받았다. 한국이 단순히 현재의 인프라만 잘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다. 저녁에는 남산 케이블카를 타고 서울타워로 향했다. 석양이 지는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며 그는 하루 동안 보고 느낀 것들을 정리했다. 수돗물부터 시작해 지하철, 공공화장실, 스마트 시설물까지 모두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세심한 배려가 엿보이는 시스템들이었다. 해가 져서 서울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할 때 마이클의 눈에 띈 것은 도시의 조명 시스템이었다. 영국의 도시들도 야간 조명이 아름답지만 서울의 밤은 더욱 체계적으로 계획된 듯했다. 한강에 다리들이 화려하게 빛나고 주요 건물들의 조명이 도시의 생동감을 더했다. 이 도시의 야간 조명도 공공인프라의 일부인가요? 마이클이 옆에 서 있던 관광객 부부에게 영어로 물었다. 맞아요. 서울시는 밤이 아름다운 서울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도시 미관을 위한 조명 계획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성과 빛 공해 감소까지 고려한다고 들었어요. 남자가 유창한 영어로 답했다. 당신도 외국인 관광객인가요? 마이클이 물었다. 아니요. 저는 여기서 10년째 살고 있는 캐나다인이에요. 아내는 한국인이고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당신처럼 이 나라의 공공 시스템에 놀랐어요. 특히 인터넷 속도와 대중교통은 세계 최고 수준이죠. 그 말에 마이클은 호기심이 생겼다. 장기간 살면서 불편한 점은 없나요? 캐나다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글쎄요. 모든 나라가 장단점이 있겠죠. 한국은 공공 서비스가 뛰어나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시 측면에서는 가끔 답답할 때도 있어요. CCTV가 많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시스템 덕분에 범죄율이 낮고 도시가 안전하게 유지되는 것 같아요.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시스템에는 장단점이 있다는 것. 그리고 문화적 맥락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했다. 서울타워에서 내려와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지하철역 근처의 한 편의점에 들렀다. 무의식적으로 생수를 찾던 그는 문득 멈춰 서서 웃음을 지었다. 이제는 생수가 필요 없었다. 그 대신 텀블러를 꺼내 근처 음수대에서 물을 채웠다. 호텔로 돌아온 마이클은 여행 노트에 그날의 경험을 기록했다. 한국의 공공 인프라는 단순히 기능적인 것을 넘어 사람 중심의 철학이 담겨 있다.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체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물, 전기, 교통, 안전과 같은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식이 인상적이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내일은 어떤 놀라운 발견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까? 한국의 공공 인프라에 대한 그의 탐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다음 날 마이클은 일찍 일어나 도시의 아침 풍경을 카메라에 담기로 했다. 호텔을 나서자 거리 청소부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놀라운 점은 그들이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아니라
재활용품을 세심하게 분류하는 모습이었다. 한국의 쓰레기 분리수거 시스템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마이클이 한 청소부에게 말을 걸었다. 그 청소부는 영어를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근처에 있던 한 청년이 통역을 도와주었다. 네, 맞아요. 한국은 쓰레기 분리수거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다양한 재활용품을 철저히 구분해요. 특히 음식물 쓰레기는 바이오가스나 퇴비로 재활용되죠. 마이클은 그 설명을 듣고 자신의 나라를 떠올렸다. 영국도 환경보호에 관심이 많지만 쓰레기 처리 시스템의 체계성과 시민 참여도는 한국에 비해 낮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청년은 계속해서 설명했다. 사실 처음에는 시민들도 복잡한 분리수거 규칙에 불만이 많았어요. 하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교육과 캠페인으로 이제는 일상의 일부가 되었죠. 최근에는 자원순환 사회를 목표로 더 강화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어요. 마이클은 감사 인사를 전하고 길을 계속 걸었다. 청계천을 따라 걸으며 그는 도시의 곳곳에 설치된 공공벤치와 휴식 공간을 발견했다. 이런 작은 요소들도 도시 설계에서 시민의 편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예시였다. 오전에는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광장시장을 방문했다. 현대적인 도시 인프라와 대비되는 전통시장의 활기찬 분위기가 마이클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여기서도 그는 현대적인 시스템을 발견했다. 대부분의 노점상이 카드 결제와 모바일 결제를 지원했고 시장 곳곳에 설치된 무료 와이파이와 관광 안내소도 인상적이었다. 우리 시장도 디지털 시대에 맞춰 변화하고 있어요. 마이클이 구매한 호떡을 건네며 상인이 말했다. 예전에는 현금만 받았지만 이제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편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고요. 광장시장에서 전통 음식을 맛본 후 마이클은 서울의 또 다른 명소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로 향했다. 미래적인 디자인의 이 건물은 도시 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과거 운동장이었던 공간을 문화와 디자인의 중심지로 탈바꿈시킨 사례였다. DDP 내부의 한 전시에서 마이클은 서울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교통관리 시스템, 지능형 CCTV를 통한 도시 안전 강화,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공 서비스 최적화까지 모든 것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되어 있었다. 이 전시관은 서울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전시 가이드가 설명했다. 특히 스마트 서울 세션에서는 앞으로 서울이 어떻게 발전할 계획인지 볼 수 있어요. 인공지능, 로봇공학, 신재생 에너지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더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도시를 만들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죠. 마이클은 깊은 인상을 받으며 전시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서울의 수돗물 시스템에 대한 섹션이었다. 여기서 그는 아리수가 단순한 수돗물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연구와 투자, 그리고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전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1908년 뚝도 정수장을 시작으로 현재는 6개의 대규모 정수센터와 복잡한 상수도 관망을 운영하고 있었다.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수돗물 품질 향상 프로젝트를 대대적으로 시행하며 노후 수도관 교체, 정수 처리 기술 고도화, 그리고 실시간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했다고 했다. 아, 그래서 이렇게 깨끗한 물이 가능한 거였구나. 마이클은 감탄했다. 이제 그는 왜 한국의 수돗물이 그렇게 깨끗한지, 그리고 왜 한국인들이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DDP를 나오면서 마이클은 문득 자신의 여행이 단순한 관광을 넘어 새로운 시각을 얻는 경험으로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한국의 공공 인프라에 대한 탐험은 그에게 도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주고 있었다. 저녁에는 한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에 랭귀지 익스체인지 모임에 참가했다. 이곳에서 그는 다양한 한국인들과 외국인들을 만날 수 있었다. 특히 환경공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수진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제가 한국의 수돗물과 공공인프라에 관심이 많아요. 정말 인상적이에요. 마이클이 말했다.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고마워요. 사실 한국은 짧은 시간 안에 급속도로 발전했어요. 제 부모님 세대만 해도 수돗물을 마시는 것이 꿈도 못 꿀 일이었대요. 60에서 70년대까지만 해도 상하수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빨리 변화했다니 놀랍네요. 어떻게 가능했던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빨리빨리 문화와 함께 국가 주도의 강력한 인프라 투자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민들의 높은 교육 수준과 참여 의식도 큰 역할을 했고요. 수진이 설명했다. 물론 아직도 개선할 점은 많아요. 최근에는 환경 지속 가능성과 디지털 전환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죠. 대화를 통해 마이클은 한국의 인프라 발전이 단순한 경제 성장의 결과가 아니라 국가의 비전과 시민의 적극적인 협력이 결합된 결과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특히 물 관리 시스템은 한국 사회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였다. 모임이 끝난 후 수진은 마이클에게 내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아리수 정수센터 견학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외국인들에게도 개방된 견학 프로그램이 있어요. 실제로 수돗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볼 수 있을 거예요. 마이클은 기쁘게 수락했다. 한국의 수돗물 시스템에 대한 그의 호기심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호텔 방에서 지금까지의 경험을 정리하며 생각했다. 한국의 공공 인프라는 단순히 기능적인 것을 넘어 국가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담고 있다. 특히 물 관리 시스템은 한국인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높은 가치를 보여준다. 마이클은 창문을 열고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 아래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동하고 있을 수많은 인프라 시스템들을 생각하니 경외감이 들었다. 이제 그는 한국을 단순한 기술 강국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나라로 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마이클은 수진과의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 호텔 주변을 산책했다. 걷는 동안 그는 스마트폰에 한국의 물 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았다. 여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수도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개발도상국이었지만 이후 빠른 경제 성장과 함께 인프라 구축에 집중 투자했다고 했다. 특히 1990년대 이후에는 양적 확대에서 질적 향상으로 방향을 전환하며 세계적 수준의 수질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내용이었다. 불과 60년 만에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니 마이클은 경탄했다. 런던의 수도 시스템은 1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구간이 노후화되어 누수와 오염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게다가 기존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과정이 더디게 진행되는 것이 현실이었다. 약속 시간에 맞춰 수진을 만난 마이클은 지하철을 타고 서울 동쪽에 위치한 아리수 정수센터로 향했다. 지하철에서 수진은 한국의 상수도 역사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사실 우리나라 수돗물의 역사는 19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일제강점기 시절 뚝도 정수장이 처음 만들어졌죠.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이 깨끗한 수돗물의 혜택을 받게 된 것은 1980년대 이후예요. 특히 88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수돗물 인프라가 크게 확충되었어요. 마이클은 호기심에 물었다. 그런데 왜 많은 한국인들이 아직도 수돗물 대신 생수를 마시나요? 어제 당신이 말했듯이 실제로는 수돗물이 매우 깨끗한데도 말이에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바로 인식의 문제예요. 과거에는 수돗물의 품질이 좋지 않았고 가끔 수질 오염 사고도 있었어요. 그런 집단 기억이 아직 남아있는 거죠. 게다가 한국에서는 물 마케팅이 아주 활발해요. 생수회사들이 산과 숲에서 나오는 자연 그대로의 물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소비자들을 사로잡았죠.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단순한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화적 맥락이 복잡하게 얽힌 현상이라는 점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어쩌면 수돗물에 대한 인식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비슷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리수 정수센터에 도착하자 안내자가 그들을 맞이했다. 안내자는 유창한 영어로 견학 과정을 설명해 주었다. 마이클은 이곳이 단순한 관광 명소가 아니라 실제로 운영되는 정수시설이라는 점에 놀랐다. 그리고 그런 시설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 정부의 투명성과 시민 참여에 대한 열린 태도를 보여주는 듯했다. 견학은 원수 취수 과정부터 시작되었다. 한강에서 취수된 물은 1년의 엄격한 처리 과정을 거친다고 했다. 약품 투입, 응집, 침전, 여과, 소독 등의 처리 과정을 통해 불순물이 제거되고 미생물이 살균되는 전 과정을 첨단 시스템과 전문 인력이 24시간 모니터링한다고 했다. 이 정수장에서는 하루에 약 45만 톤의 물을 처리해요. 서울 동부 지역 약 150만 명의 시민에게 공급되는 양이죠. 안내자가 설명했다. 특히 저희 센터는 고도 정수 처리 기술을 도입해 오존과 활성탄을 이용한 처리 과정을 추가했어요. 이를 통해 일반 정수 과정으로는 제거하기 어려운 맛과 냄새 유발 물질, 그리고 미량의 유기 오염물질까지 제거할 수 있죠. 마이클은 깊은 인상을 받으며 시설을 둘러보았다. 첨단 장비와 깨끗한 환경,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모두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특히 수질 검사실에서는 자동화된 시스템이 물의 pH, 탁도, 잔류 염소, 박테리아 수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기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매일 250개 이상의 항목에 대해 수질 검사를 실시해요. 법적으로는 약 163개 항목만 검사하면 되지만 저희는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죠. 안내자가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견학 중에 가장 인상적인 순간은 맛있는 물 테스트였다. 정수센터에서는 방문객들에게 아리수와 여러 브랜드의 생수를 블라인드 테스트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마이클도 참여해 보았는데 놀랍게도 그는 아리수와 고가의 생수를 구별하지 못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블라인드 테스트에서는 차이를 못 느껴요.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아리수를 더 맛있다고 평가하기도 하죠. 안내자가 웃으며 말했다. 견학을 마친 후 마이클과 수지는 센터 근처의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마이클은 여전히 정수센터에서 본 첨단 시스템과 철저한 관리 과정에 감탄하고 있었다. 영국에도 훌륭한 수돗물 시스템이 있지만 이렇게 대중에게 개방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리고 수질 검사 항목의 수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도 한국이 더 발전된 것 같아요. 수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사실 이런 시스템이 구축된 데에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90년대의 수돗물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국민적 불신이 커졌거든요. 그 이후로 정부는 수돗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엄청난 투자를 했죠. 특히 2000년대 들어서는 아리수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병행했어요. 마이클은 깊이 생각에 잠겼다. 한국의 사례에서 배울 점이 많네요. 특히 신속한 인프라 구축과 지속적인 품질 개선, 그리고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인상적이에요. 영국의 물관리 시스템을 현대화하는데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수지는 호기심에 물었다. 영국의 수돗물은 어떤가요? 품질이 좋나요? 기본적으로는 안전하고 깨끗해요. 하지만 런던 같은 도시는 수도관이 오래되어 누수가 심각한 문제예요. 일부 지역에서는 석회질 함량이 높아 맛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가정에서 정수기를 사용하거나 생수를 마시는 경향이 있어요. 마이클이 설명했다. 대화를 나누면서 마이클은 점점 더 물관리 시스템이 단순한 공공인프라가 아니라 한 사회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거울과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한국은 물에 높은 가치를 두고 모든 시민이 깨끗한 물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오후에는 수진의 제안으로 서울의 또 다른 물 관련 명소인 물재생센터를 방문했다. 이곳은 사용된 물을 정화해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하수처리 시설이었다. 마이클은 처음에 하수처리장 견학이라는 아이디어에 약간 망설였지만 실제로 방문해보니 그의 선입견은 완전히 깨졌다. 물재생센터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현대적인 시설이었고 놀랍게도 냄새가 거의 없었다. 여기서도 생물학적 처리, 화학적 처리, 그리고 고도 처리 과정을 통해 오염된 물이 깨끗하게 정화되는 과정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처리된 물의 일부가 도시의 공원과 가로수 관계용수로 재활용된다는 점이었다. 이것이 바로 물순환 도시 개념의 일부예요. 서울시는 물을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재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에 대비하는 거죠. 센터의 안내자가 설명했다. 마이클은 다시 한번 한국의 미래 지향적인 접근 방식에 감탄했다. 그는 블로그 독자들에게 이 경험을 어떻게 전달할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단순히 한국의 수돗물은 깨끗하다라는 사실을 넘어 그 뒤에 숨겨진 철학과 시스템,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견학을 마치고 나오면서 마이클은 자신의 여행이 점점 더 깊이를 더해가고 있음을 느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된 한국의 수돗물에 대한 관심이 이제는 공공 인프라와 사회 시스템, 그리고 문화적 가치에 대한 탐구로 확장되고 있었다. 저녁에는 수진이 마이클을 한국의 전통 한옥 마을인 북촌으로 안내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 사이에 자리 잡은 전통 가옥들은 한국의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그들은 한옥 게스트하우스에서 운영하는 전통차 체험에 참가했다. 다도 체험을 하면서 마이클은 차를 우리는 데 사용되는 물에 대해 질문했다. 이 차는 어떤 물로 우려내나요? 특별한 물을 사용하나요? 다도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전통적으로는 산에서 내려오는 맑은 샘물을 사용했지만 오늘날 도시에서는 좋은 품질의 정수된 물이면 충분해요. 물의 순도가 차의 맛을 좌우하기 때문에 물의 품질은 매우 중요하죠. 저희는 아리수를 필터로 한 번 더 걸러 사용해요. 이 대화는 마이클에게 물과 문화의 깊은 연관성을 생각하게 했다. 차 문화, 음식 문화,
그리고 일상생활에 물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 물의 품질이 삶의 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차 체험 후 그들은 북촌의 좁은 골목길을 따라 산책했다. 전통 가옥 사이로 현대적인 편의 시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마이클의 눈길을 끈 것은 골목 곳곳에 설치된 소화전과 방제 시스템이었다. 이런 역사적인 지역의 화재 예방도 중요한 인프라 과제겠군요. 마이클이 말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한옥은 주로 목재로 지어져 화재에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는 화재 감지 센서, 자동 소화 시스템, 그리고 비상급수 시설을 설치했어요. 이것도 일종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의 일환이에요. 마이클은 다시 한번 한국의 전통과 현대, 기술의 조화로운 공존에 감탄했다. 그것은 단순히 과거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 기술로 보완하고 향상시키는 접근 방식이었다. 저녁 식사는 북촌의 전통 한식당에서 했다. 다양한 반찬이 가득한 한정식을 맛보며 마이클은 한국 음식 문화와 물의 관계에 대해 더 물었다. 한국 음식에는 물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국, 찌개, 그리고 밥을 짓는 것까지 모두 물이 필요하니까요. 수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맞아요. 한국 사람들은 밥심으로 산다고 하는데 그 밥을 짓는데도 물의 질이 중요하죠. 예전에는 우물물이나 샘물로 밥을 지었지만 이제는 대부분 수돗물이나 정수된 물로 밥을 지어요. 물이 좋아야 밥맛도 좋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북촌에서 가까운 종로 거리를 따라 걸었다. 밤의 서울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밝은 가로등 아래 늦은 시간까지 활기찬 도시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이클은 공공인프라의 세심한 배려를 발견할 수 있었다. 거리 곳곳에 설치된 무료 와이파이 존, 응급전화, 그리고 심지어 자전거 수리 스테이션까지. 한국은 정말 시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마이클이 감탄했다. 수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빠른 변화와 발전에 익숙해요. 문제가 발견되면 신속하게 해결책을 찾으려는 성향이 있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마이클은 자신의 여행 경험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생각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의 현대적인 모습과 문화적 명소를 보러 왔지만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인프라와 시스템,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가치와 철학에 더 관심이 생겼다. 특히 물 관리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한 사회의 우선순위와 미래 비전을 보여주는 창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호텔에 도착한 마이클은 오늘의 경험을 블로그에 기록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수돗물 시스템은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국가적 비전의 결정체이다. 그것은 모든 시민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믿음,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책임감을 반영한다. 마이클은 글을 쓰다가 잠시 멈추고 생각에 잠겼다. 한국의 물 관리 시스템에서 배운 교훈을 어떻게 자신의 나라에 적용할 수 있을까? 영국도 훌륭한 수도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노후 인프라의 현대화, 투명한 정보 공개, 그리고 시민 참여 측면에서는 한국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마이클은 한국에서의 경험이 단순한 여행을 넘어 자신의 세계관과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느꼈다. 특히 공공서비스와 인프라가 어떻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평등을 촉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그는 내일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것을 기대했다. 아직 한국의 공공인프라와 시스템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많았다. 하지만 이미 그의 여행은 단순한 관광에서 깊은 문화적, 사회적 탐구로 변모해가고 있었다. 한국 여행의 마지막 주가 되자 마이클은 서울을 벗어나 지방 도시들도 방문해보기로 했다. 그는 KTX 고속철도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다. 기차에서 그는 고속으로 달리는 차창 밖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 동안의 경험을 정리했다. 그의 노트북에는 이미 한국의 수돗물과 공공인프라에 대한 글이 상당히 쌓여 있었다. KTX의 쾌적함과 정확성도 그에게는 또 하나의 놀라움이었다. 영국의 철도 시스템도 발달되어 있지만 일본의 신칸센을 모델로 한 한국의 KTX는 속도와 편의성 면에서 감탄할 만했다. 특히 고속철도역의 현대적인 시설과 접근성이 인상적이었다. 부산에 도착한 마이클은 숙소에 짐을 풀고 곧바로 해운대 해수욕장으로 향했다. 도시 한가운데 위치한 깨끗한 해변이 그를 반겼다. 해변을 따라 걸으며 그는 물에 관한 또 다른 측면을 경험했다. 바다와 도시의 공존, 그리고 그 사이의 경계를 관리하는 방식이었다. 이곳의 해수 수질은 어떤가요?
마이클은 해변 관리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영어로 물었다. 저희는 매일 해수,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요. 환경부의 기준에 따라 대장균 수치를 포함한 여러 항목을 모니터링하죠. 결과는 저기 전광판과 해운대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직원은 영어로 유창하게 대답했다. 마이클은 다시 한번 한국의 물 관리에 대한 철저함에 감명받았다.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부터 부산의 해수까지 물에 대한 관리와 정보 공개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다음 날 그는 부산의 또 다른 명소인 감천문화마을을 방문했다. 산비탈에 위치한 이 마을은 한때 피난민들의 거주지였지만 지금은 예술과 문화의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좁은 골목길을 오르며 마이클은 이곳의 물 공급 시스템에 대해 궁금해졌다. 이렇게 경사가 심한 곳에 물을 공급하는 건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하나요? 마이클은 마을 안내소의 직원에게 물었다. 맞아요. 과거에는 이곳 주민들이 물을 길어 나르느라 고생이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부산시의 수도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산 꼭대기 집까지도 안정적으로 물이 공급돼요. 가압 펌프장을 여러 곳에 설치해서 높은 지역까지 물을 끌어올리는 거죠. 게다가 재난 시에 대비한 비상급수 시스템도 있어요. 마이클은 산비탈 마을의 작은 집들과 좁은 골목길 사이로 지나가는 수도관을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시스템이 마을 주민들의 삶을 얼마나 편리하게 만들었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부산에서의 이틀을 마치고 마이클은 다시 기차를 타고 대전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한국의 과학기술을 상징하는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었다. 특히 그가 관심을 가진 것은 한국수자원공사의 K-워터 연구원이었다. 수진의 소개로 그는 연구원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다. K-워터 연구원에서 마이클은 한국의 미래 물관리 기술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질 예측 시스템, 스마트 미터링을 통한 물 사용량 최적화, 그리고 물 재이용 기술까지. 그는 한국이 단순히 현재의 물 관리를 넘어 미래의 물 부족과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감탄했다. 저희는 스마트 워터 그리드라는 개념을 연구하고 있어요. 이는 물의 생산부터 공급, 사용, 재활용까지 전 과정을 ICT 기술로 연결하고 최적화하는 시스템이죠. 특히 물 부족 국가로서 한국은 효율적인 물 관리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연구원의 책임자가 설명했다. 마이클은 노트북에 열심히 메모를 하며 질문했다. 이런 기술들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나요? 네. 세종시와 같은 신도시에는 이미 스마트 워터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어요. 앞으로는 기존 도시의 노후 수도관을 교체할 때도 이런 기술이 적용될 예정이죠.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진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에요. 연구원 방문을 마친 후 마이클은 세종시로 이동했다. 한국의 행정수도로 계획된 이 도시는 처음부터 스마트시티 개념으로 설계되었다고 했다. 그는 세종시의 스마트 워터 관리 시스템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세종시의 물관리센터에서는 도시 전체의 수돗물 사용량과 수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특히 이 시스템은 물 사용 패턴을 분석해 누수를 조기에 발견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물 공급 경로를 자동으로 계산했다. 또한 시민들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자신의 물 사용량과 수질 정보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투명한 정보 공개가 시민들의 물 절약 의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나요? 마이클이 센터 직원에게 물었다. 물론이죠. 실제로 세종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 1인당 물 사용량이 약 10% 정도 적어요. 시민들이 자신의 물 사용 패턴을 확인하고 이웃이나 도시 평균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절약 의식이 생기는 것 같아요. 게다가 절수 실천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도 있고요. 세종시에서의 경험은 마이클에게 기술과 시민 참여가 결합될 때 가능한 변화를 보여주었다. 단순히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시민들이 그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 참여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달았다. 한국 여행의 마지막 날, 마이클은 다시 서울로 돌아왔다. 2주 동안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그는 한강공원에서 마지막 산책을 즐겼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 달리 이제 그는 한강의 맑은 물과 잘 정비된 공원 뒤에 숨겨진 수많은 노력과 시스템을 알게 되었다. 물을 정화하는 정수장, 사용된 물을 처리하는 물재생센터,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지하의 복잡한 관망까지. 음수대에서 물을 마시며 마이클은 여행 첫날의 자신을 떠올렸다. 수돗물을 마시는 것을 망설였던 그 순간이 지금은 마치 오래전 일처럼 느껴졌다. 이제 그는 망설임 없이 한국의 아리수를 마실 수 있었고 그 뒤에 숨겨진 기술과 철학, 그리고 사회적 가치까지 이해하게 되었다. 마지막 저녁,
마이클은 수진과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을 초대해 작은 모임을 열었다. 그들과 함께 한국에서의 경험을 나누고 특히 수돗물과 공공인프라에 대한 그의 놀라움과 감동을 이야기했다. 여러분의 나라는 정말 놀라워요. 특히 공공서비스의 품질과 접근성은 제가 여행했던 어떤 나라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 배울 수 있어서 정말 행운이었어요. 마이클이 진심을 담아 말했다.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사실 우리도 평소에는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외국인의 시선으로 우리 시스템을 바라보니 오히려 저희가 더 많은 것을 깨닫게 되네요. 아직 개선할 점이 많지만 한국이 짧은 시간 안에 이만큼 발전했다는 점은 정말 자랑스러워요. 모임이 끝나고 마이클은 호텔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여행 내내 모은 자료들과 찍은 사진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정수센터와 물재생센터에서 받은 팸플릿, 세종시의 스마트 워터 시스템 자료, 그리고 한국의 물 관리 역사에 관한 책까지. 이 모든 것이 그의 블로그에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할 수 있는 풍부한 소재가 될 것이었다. 비행기 탑승 시간이 가까워오자 마이클은 마지막으로 블로그에 글을 올렸다. 한국에서의 2주가 끝나갑니다. 이 여행은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의 문화와 음식, 그리고 관광 명소를 경험하러 왔지만 예상치 못한 발견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세계 최고 수준의 수돗물과 공공인프라 시스템입니다. 여행 첫날, 저는 모든 여행자가 그렇듯 현지 수돗물을 마시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곧 아리수라 불리는 서울의 수돗물이 생수보다 더 깨끗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모든 시민에게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려는 철학의 표현이었습니다. 한국의 공공인프라는 깨끗한 물을 넘어 효율적인 대중교통, 깨끗한 공공 화장실, 무료 와이파이, 그리고 도시 곳곳의 스마트 시설물까지 확장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한국이 경제 발전과 함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지 보여줍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한국의 물 관리가 단순히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 미래의 도전에 대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에너지 효율성, 그리고 지속 가능한 물순환 시스템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 저는 공공서비스와 인프라가 단순한 편의 시설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우선순위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진국의 진정한 지표는 GDP나 첨단 기술만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고품질의 공공서비스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면 저는 우리의 공공인프라, 특히 물관리 시스템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한국의 경험에서 배운 교훈을 어떻게 우리 사회에 적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시민으로서 어떻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요구하고 참여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볼 것입니다. 물론 모든 나라는 각자의 역사와 문화적 맥락이 있습니다. 한국의 모델을 그대로 옮길 수는 없겠지만 그 기저에 깔린 철학과 접근 방식은 보편적인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성, 투명한 정보 공개, 그리고 시민 참여는 어떤 사회에서도 중요한 가치일 것입니다. 이번 여행은 제가 단순한 관광객에서 문화적 탐험가로, 그리고 더 나아가 공공인프라의 중요성을 깨닫는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특히 깨끗한 수돗물 아리수에 감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물 한 모금의 소중함과 그 뒤에 숨겨진 시스템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해주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마이클은 서울의 마지막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다. 그의 눈에는 이제 단순한 건물과 도로가 아니라 그 아래와 주변에 펼쳐진 보이지 않는 인프라의 복잡한 네트워크가 그려졌다. 특히 한강을 지나는 다리 위에서 그는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물이 정수장을 거쳐 수백만 시민의 가정으로 흘러들어가고 사용된 후에는 다시 정화되어 강으로 돌아오는 끝없는 순환의 여정. 인천공항에 도착한 마이클은 출국 수속을 밟기 전 마지막으로 한국의 수돗물을 마셨다. 이제 그에게 이 물은 단순한 HO가 아니라 한 사회의 가치와 비전, 그리고 시민을 위한 헌신이 담긴 결정체였다. 그는 자신의 텀블러에 마지막으로 물을 채우고 그것을 영국으로 가져가기로 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같은 물이 아니겠지만 상징적으로 한국의 맑은 물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싶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마이클은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여행은 끝났지만 한국의 깨끗한 수돗물과 공공, 인프라 시스템이 그에게 준 문화적 충격과 감동은 오래도록 그의 마음속에 남을 것이었다. 그리고 이 경험은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 다음 여행지에서도 수돗물을 마셔볼까
그는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모든 나라의 수돗물이 한국의 아리수처럼 깨끗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제 그는 각 나라의 물 관리 시스템을 통해 그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여행의 진정한 가치,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닐까.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며 마이클은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블로그 시리즈의 제목을 적었다. 맑은 물의 나라, 한국, 공공인프라가 말해주는 사회의 가치. 이 여행은 끝났지만 그가 얻은 깨달음과 영감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영국인 마이클이 한국의 수돗물, 아리수를 통해 경험한 문화적 충격과 감동은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거리를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는 수돗물과 공공인프라가 사실은 세계적으로 놀라운 시스템이라는 사실, 외국인의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되셨나요? 때로는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 우리의 일상에 숨겨진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의 깨끗한 수돗물, 편리한 대중교통, 무료 와이파이, 세심하게 관리되는 공공시설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변의 인프라를 더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한국의 공공시설 중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